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대표이시면서 평양인민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위원장님 평양이라는데 저는 한경남도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한경남도? 고향이? 평양이에요. 저는 한경남도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치부 이제 기자도 역임하셨고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소 자문위원도 하시면서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지부장을 맡고 계시고 민주평화통일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해군, 공군, 육군 막 이 부대를 여러 다니시고 또 대학교에도 다니시면서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강철한 대표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장만순 회장님, 그리고 우리 윤일용 회장님, 그리고 우리 김인철 선생님, 또 우리 언론인들, 제가 감히 뭐 정말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이런 강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 그 북한 사회를 경험했고 또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 30년 살면서 뭐 북한 전문 기자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북한 내부에 USB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 정권을 이제 뒤집어 엎는 이제 그런 비공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온 지 한 30년 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실향민 분들, 지금 돌아가신 분들 꽤 많습니다. 뭐 훌륭하신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의 이 아픔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험을 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동생하고 헤어진 지가 뭐 불과 1, 2년 됐었는데, 제가 30년째 이제 가족을 못 보다 보니까, 이 그 어릴 때 막 그 가족과 헤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오신 많은 실향민들의 그 고통이라는 게 무엇인지 저 직접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하루빨리 김정은 정권을 몰락시키고 북한에 가서 이 가족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많은 분들하고 교류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뭐 고민도 많이 해보고 또 행동도 했고, 그리고 아마 탈북자 가운데서 김정은을 가장 열받게 한 탑 10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김정은이가 요새 고혈압에 당뇨에 여러 가지 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저도 이제 일조를 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좀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열받게 해가지고. 좀 더 열받게 해가지고 조기 사망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그 김정은 정권의 체제 전환 가능한가, 이제 많은 사실 궁금증이죠. 그러니까 뭐 사상 유례 없는 70년간의 이 포갑 독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많은 탈북자들이나 뭐 북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북한이 망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 망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망할 이유는 없지만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포갑 체제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안 망하고 지금 너무 오래 가니까 도대체 이 원인이 뭐냐, 이걸 좀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북한이 빠르게 붕괴될 수 있을지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얘기죠. 다 알지만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하고 북한이라고 하는 그 외피를 쓴 사회주의 국가, 이 어떤 차이가 있냐? 원래 사회주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수령론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인민 대중이 있어야 공산당이 있고, 공산당이 있어야 이제 지도자가 수령이 있는 이런 구조로 공산주의 이론이 형성이 됐는데, 김씨 일가는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가지고 수령이 있어야 당이 있고 당이 있어야 인민이 있다. 그러니까 수령과 당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국가는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주의를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소위 봉건 사입이 교주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반공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공주의가 맞지가 않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저거는 사입이 봉건 교주국가이지 공산주의 이념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교주가 됐는데 저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모독하는 국가가 북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북한부터 타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북한 내부의 변화를 잘 모르고
북한을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면서 반공주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게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저기는 지금. 우리 인류가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또 중국의 그 마오쩌둥의 어떤 라오가이 수용소나 또 스탈린의 그 시베리아 수용소 같은 이런 수용소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 히틀러와 스탈린의 이런 수용소를 합쳐놓은 것 같은 아주 잔혹한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나 스탈린의 수용소는 단기간 존재했지만 북한의 수용소는 70년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이 강제 수용소를 반세기 이상 운영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황해도 오신 우리 김석원 회장님이라고 이분하고 제가 굉장히 친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황해도에서 치안대에 가담했다가 단신으로 탈북 가신 분인데 북한에서 치안대 가담했다가 가신 분들은 전부 다 어디 갔냐? 다 수용소 갔습니다. 네? 치안대는 100% 수용소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가족을 멸종을 시켰어요. 완전히. 그냥 노예 생활을 하면서 태어나면 거기서 태어나고 그냥 또 죽고 또 태어나게 해가지고 완전히 노예로 생을 마감하게 체계적으로 이제 죽여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치안대, 뭐 지주, 기독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북한이 학살했냐? 수용소 만들어 놓고 완전히 멸종을 시킨 거죠.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체제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저는 사실은 수용소 끌려갈 그런 군번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뭐 완전히 빨갱이였고 일본에서부터 이제 공산당원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은 할아버지가 뭐 일본에서 빠진코를 해가지고 잘 살았기 때문에 북한에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워낙 빨가다 보니까 가족을 전부 다 끌고 북한으로 이제 가가지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하시고 뭐 여성동맹위원회 부위원장 그때 김일성 부인이 뭐 위원장을 했으니까 제가 어릴 때 김일성 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출세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할아버지가 민족 반역자로 이제 걸려가지고 할아버지는 다른 수용소에 가시고 저희는 이제 여독 수용소에 한 10년간 수감 생활을 했는데 제가 경험한 수용소는 북한의 그 당시 12곳의 수용소 가운데 여독 수용소에만 완전히 절멸시키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당금질을 시킨 다음에 풀려 나올 수 있는 특별 구역을 만들었어요. 여독에만. 그러니까 거기 간 사람들만 살아나온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수용소는 들어가면 없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도 당금질 할 수 있는 혁명화 구역이라고 하는 그 여독의 일부 구역에 위치한 혁명화 구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여독 수용소의 실상은 완전히 절멸시키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반쪽짜리 수용소라고 보죠. 하지만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똑같고 다만 이제 나오냐 못 나오냐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과 살아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그 차이가 사람의 어떤 생사를 가르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9년 8개월을 생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묻은 시체만 300구가 넘습니다. 뭐 저희 친구들 뭐 해가지고 굶어 죽는 애들 내다 파묻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시체를 받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북한에서 많은 탈북자가 있지만 그 지역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곳에서 아주 처절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이제 저는 이제 그 평생 공산당 활동하다가 여독 수용소에 와서야 이제 사실은 본인의 삶을 참여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용서를 저희한테 구했습니다. 근데 이미 뭐 때는 늦었죠. 다 망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 물이라는 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예. 수용소까지 가야 빠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용소까지 가기 전에도 할머니는 공산주의 이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예. 근데 수용소 가서야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 지금 얼마나 빨갱이가 많습니까 지금. 예. 역대 말은 빨갱이지만 미친놈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 아직도 이게 때가 언젠데 예? 김정은 같은 놈들을 갖다가 빨아대면서 살아가는 놈들 그게 인간들입니까 그게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요독 수용소에 나와서 사실 제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반체제 조직을 만들었는데 사실 탈북자가 많지만 북한에서 반체제 운동하다 온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거의 뭐 외교관 하다 오고 뭐 하든 다 그렇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유학하다가 수용소 온 친구들, 중앙당 간부 하다가 뭐 수용소 온 친구들 만나가지고 목숨을 걸고 우리는 혈서 써가지고 김정일 정권 우리가 타도하자 해가지고 그 비밀 그런 결사들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남한 노래 막 배포하고 남한 노래 뿌리고 막 낙서질 하고 막 그런 활동을 했거든요. 하다가 이제 보위부가 추적이 들어와가지고 14명이 탈북을 여기 땅에서 시작했는데 압록강을 건넌 건 저하고 이제 다른 친구 한 분 두 사람만 이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임수경이가 평양에 온 걸 보면서 저게 사실은 북한이 좋아가지고 온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정말 통일하자가 온 줄 알았는데 제가 한양대학교 입학해가지고 그 얘네들 딱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순수한 학생이 아니라 완전히 북한 정권에 매수됐거나 자칭 매수된 아주 쓸개 빠진 인간들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실은 한국 사회가 그 소위 주사파니 뭐 이런 애들은 다 젊었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날뛰어봤자 너들이 뭐 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됐고 이자들이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이 정말 이 망국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특히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실향민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왜 못 만나고 있습니까? 예? 만날 수가 있어요. 예? 9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 300만이 아사한 그 사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때 김정일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혁개방 하려고 했어요. 개혁개방을 결심을 했습니다. 개혁개방 안 하면 이제는 끝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남쪽으로부터 쌀과 현금을 받으려면 인권 문제 거론할 것 같으니까 요독 수용소를 위장해가지고 유엔 사찰단들이 요독에까지 오는 거를 대비해가지고 훈련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각오를 했어요. 왜냐면 그거 안 되면 식량이 안 들어오니까. 예? 자, 그 정도로 양보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순간이 왔을 때 김대중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야, 첫 번째 너네 쌀 줄 테니까 이산가족 100% 만나게 해라. 만날 수 있었어요. 예? 그거 왜 못합니까? 하는 거죠 그거. 예? 체제가 망하는 것보다 만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 조건을 걸고 처음에 했으면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산가족 이런 거 다 걷어치우고 무조건 포주기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다음부터 뭡니까? 배째면서 그냥 조금씩 만나게 생색내게 해주고 응? 쌀 왕창 뜯어먹고 그런 인질국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국군포로 이산가족, 납북자, 정치범 수용소 이거 다 없애는 대가로 다 딜하자. 응? 인민군대가 먹든 말든 식량 줄 테니까 이거 해결해라. 북한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응? 근데 달랑 몇백 명만 만나가지고 그거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막 쇼를 하면서 그냥 했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다 망해 빠졌던 김정일 정권이 김대중 정권의 그 엄청난 식량 원조, 현금 원조를 받고 나 같아도 안 망하죠. 왜 망합니까? 다 망했는데 그거 이거 닌겔 꽂아가지고 막 수혈해 주는데 그 정권이 왜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산가족을 못 만나게 한 거는 김정은 정권, 김씨 왕조가 원인이지만 사실은 이 김대중 정권 때문에 못 만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잘했으면, 그때 정말 제대로 했으면 이산가족이고 납북자, 국군포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놈들이 여독 수용소 들어오는 거 다 각오하고 준비까지 한 놈들인데 그거 왜 못 만나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북한의 잔혹한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이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안 망한 이유는 대한민국 때문에 안 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어떤 잘못을 했냐? 대북 정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북 정책이라는 게.
예? 그막 하물며 저게 중국의 대북 정책이 뭐냐?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확실합니다. 중국식 개혁 개방을 북한에 도입하는 겁니다. 예? 중국식으로 개혁해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중국의 위성 국가를 만드는 게 중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입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하고 중국과 엄청난 마찰이 현재까지 지속돼 왔고, 이것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혈맹국으로 문의는 돼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견원지간입니다. 예? 제일 격렬하게 서로 싸워대는 게 북한과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개혁 개방을 하려면 수령 우상 숭배 체제로 변화되고 집단 권력 구도로 가야 됩니다. 이게 돼야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있는 단계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북한은 1인 숭배 체제를 없애고 노동당을 개인 권력에서 집단 권력으로 바꿔라, 이거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김씨 왕조는 내려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압력이 가장 강합니다. 자, 중국의 대북 정책은 중국식 개혁 개방.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은 뭡니까? 햇볕 정책, 뭐 평화 번영 정책, 뭐 비핵 3천, 또 도대체 뭡니까 그게? 뭐 핵을 포기하면 3천 만들어주겠다. 그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요? 이 정책의 핵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의 핵심이 뭡니까? 북한 주민이 뭘 원하냐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북한 주민이 원하는 거는 북한 김씨 왕조의 붕괴입니다. 북한 2,300만 북한 인민들이 원하는 거는 북한 정권의 붕괴이기 때문에 그 붕괴시키는 길로 가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그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뭐 무슨 뭐 F-35 전투기 몇 개 사다 놓고 뭐 무기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통일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북한의 김씨 왕조는요, 전쟁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김일성이가 사기쳐가지고 그때 토지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했고 대한민국은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했는데, 김일성이가 그런 겁니다. 땅을 다 뺏어가지고 제 이름으로 갖다 나눠주면서 갑자기 땅을 공짜로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남쪽에 도망간 지주 계급들이 우리의 땅을 뺏으러 온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땅 안 뺏기려고 나간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운 것은 내 땅 지키려고 한 거죠. 김일성이가 준 땅 완전 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땅 다 뺏어가지고 협동농장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을 노예화 시켰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 깨끗이 속은 거죠, 북한 사람들이. 70년간 속아왔기 때문에 정신 나간 국소수 빼고는 정상적인 북한 모든 주민들은 김씨 왕조에 대한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에 빨갱이가 있냐? 빨갱이 없다고 봅니다. 빨갱이 없어요, 이제는. 스탈린 딸이 한 말입니다. 공산주의는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이거 스탈린 딸이 한 말입니다.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 실향민들은 그 어떤 압력이 와도 그 신념이 바뀝니까? 물론 실향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좌파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우리가 북한을 경험한 우리 부모 세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신념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 죽음의 골짜기까지 들어가가지고 가족을 다 죽인 사람인데 나는 피를 물고 나는 보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보복도 떠나서 저런 정권을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우리가 편한 삶을 살 수가 있냐?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과거의 어떤 정부보다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게 뭡니까 지금? 지금 그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해가지고 좌파라고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간첩인지 좌파인지 종북 세력인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구 짬뽕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은 좌파들이 먼저 이제 인권 문제를 다뤄야 되고
인권을 위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우리 좌파 이런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북한 인권 더 세게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공산당까지도 북한 인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예? 이게 뭐냐 하면 집단 매수됐다. 저는 그게 집단 매수. 그러니까 이미 대학교 때부터 북한은 이제 그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우리 뭐 곽인수 박사가 왔던 이 공작 부서에서 얘들이 올라올 때마다 충성 서약을 다 시키는데 수만 명의 좌파들이 충성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소위 김대중 때 막 엄청나게 몰려갔을 때 싹 끌어다가 그냥 다 서약서 쓰게 한 거죠. 그 쓴 게 있으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아니 그 자기 형 김정남이를 갖다가 말레이시아에서 독극물로 이렇게 죽여버리는데 그거 보고도 말을 안 해요 애들이. 예? 이거 아주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예?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그 슈타지 문건을 보니까 엄청나게 동독이 매수된 간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있었지만 그 간첩들이 소독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그러니까 소독의 동독 정책을 변화시킬 만큼 영향을 안 줬기 때문에 사회 통합 차원에서 그걸 묻었다고 합니다. 예? 만약 이제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점령당해 가지고 그 여는 순간 누가 간첩이고 누가 간첩이 아닌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아마 가관일 겁니다 아마 지금. 예? 이 간첩놈들이 북한 안 망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다 못해 지금 최후 발악까지 하고 있어요. 예? 김대중 정권 때는 한 50%가 주사파가 진입했다면 문재인 노무현 정권 때는 한 70%, 문재인 때는 한 90%, 나중에 이재명 정권은 99%가 주사파가 올라선다. 그러니까 간첩이 권력을 잡고 북한한테 나라를 주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가 북한의 통전부가 이제 다 짜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이라는 인간 보십시오. 그 경기도 그 김성태한테 그 달러 줘가지고 막 상납하고, 그 잘 보이려고 발버둥 치는 꼬라지를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간첩인지 무슨 야당 대표인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가 무슨 대장동에서 돈 떼먹은 거는 제가 뭐 뒤로 쳐놓더라도 그 북한하고 커넥션 이거 보게 되면 이 과간해요 이게 지금. 이런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도대체 뭐 합니까? 미국 나가라 그러고. 아니 미국 나가면 뭐가 됩니까? 우크라이나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만큼 싸울 자세가 돼 있습니까? 나라 절반이 지금 정북화가 돼 있는데. 예? 자,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저는 정말 그 대한민국 30년째 살면서 이게 대한민국 떠나야 되냐? 예? 어떻게 탈북자가 이게 왔는데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강제 송환시킨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문재인 일당이 16명을 살해했다 이렇게 지금 덮어 씌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사가지고 고발장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기 함경북도 김책시에 16명 살인 사건이 없습니다. 저희가 휴민트 통해서 다 알아보니까 16명 살인 사건이 없는데 그 16명 살해했기 때문에 북한에 보냈다고 지금 덮어 씌웠고 국민의힘 그 TF가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아이 둘이가 자기네 아들이고 자기네 조카였다면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16 살인 사건이 그 진짜라고 믿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그걸 정권이 말하니까 믿어야 된다고 덮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에 보낸 것만 지금 처벌하겠다고 그러는데 살인 사건이나 그 누명을 씌운 거는 그냥 살인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구강무도한 살인자와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냐는 그런 감정이 생기면서 잘 보낸 게 잘 보냈다는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보낸 게 또 중요한 거지만 살인자가 아닌데 살인자 누명을 씌운 놈들이 정말 이거는 우리가 밝혀가지고 모조리 감옥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국민의힘이 그걸 못 밝힙니까 이거를? 내가 아는 건데요 내가. 저는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이걸 준비해가지고
고발장 다 썼습니다. 써가지고 이 정의용이, 저 서훈이, 박지원이, 그리고 저 문재인, 국정원, 그리고 이제 그 통일부 있던 떨거지들 싹 긁어모아가지고 16명 살인 사건 이 그 조작한 놈들 그냥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청년은 저 아들 뻘 되는 애들입니다. 예? 걔들 끌려가는 거 보니까 16명 죽일 힘도 없는 애들이에요. 여기 한 명도 못 죽이는 애들 어떻게 16명을 죽입니까? 응? 그 끌고 들어가는데 주저앉아가지고 막 오줌까지 쌌다고 그래요, 여기서. 응? 아, 그런 아이들이 무슨 살인을 합니까? 예?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보게 되면 요만한 쪽배입니다, 쪽배. 예? 요만한 쪽배 안에서 16명을 3명이 어떻게 그걸 죽입니까, 그걸? 말이 됩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사기요,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우파들이 그렇게 진짜 전투력이 없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같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몽땅 감옥에 넣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뭐 좀 하다가 제가 흥분돼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지나오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수백억 달러 갖다 쏟아붓고 엄청난 무기를 댔지만 탈레반이 들어오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없어가지고 저들이 안 망합니까? 군인들이 무기가 없지만 목숨 걸고 붙으니까 미국이 그거 보면서 용기를 얻고 도와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서 백선념 장군께서 목숨 걸고 그걸 막지 않았으면, 낙동강 무너졌으면 미국 빠졌지요. 거기서 목숨 걸고 싸운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을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이놈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표현을 했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지만 그래도 미군이 함께 붙어 있으니까 당분간 망할 일은 없겠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지금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문재인은 정권 초기 때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명박 대통령, 국정원 모든 원장들, 국방부 장관 싸그리 감옥에 다 들어갔는데 왜 이놈들은 감옥에 아직도 안 들어가는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은 북한식으로 그냥 프레임 짜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코드 맞는 판사들 불러가지고 항변을 다 해버렸는데 우파들은 정직하니까 법대로 하는 거죠. 어쨌든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모조리 감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 악질 간첩들, 이 종북 세력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멸망의 문턱까지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김대중 정권의 대북 정책 그 전에 YS가 저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클린턴 행정부 때 영변에서 핵무기를 만들 때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 핵기지를 폭격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폭격하려고 했어요. 그때 폭격을 했으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핵도 포기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북한의 인민군대가 완전히 붕괴 초읽기 들어갔고 단거리 미사일 몇 개밖에 없을 때입니다. 핵무기는 개발 초기 단계고 그 핵무기를 만드는 그 싹을 영변 핵기지를 갖다가 폭격을 해버렸으면 우리가 조금 상처나는 거 때우고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때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은 현재 핵무기를 다량화, 소형화, 다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 어린 남북한 독재자에게 많은 핵무기 덩어리가 지금 꿇어앉게 됐는데 어떤 재앙이 어떻게 올지 이제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사람이 이제 우리 한반도에 정말 위험한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절의 순간이 왔을 때 이 두 인간이 정말 잘못 판단해가지고 현재까지 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제가 시간이 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정권이든 저는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망할까?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 잔악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는 뭐냐면 항상 이 최고 지도자의 이 건강 문제가 이제 큰 변수가 됩니다. 절대 국가이기 때문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절대자가 무너지면서 무너지는 그 단계에 바로 후계자가 붙지 못하면 그때는 와해 과정이 오는 거죠. 그 한반도 역사에 그 현재 북한의 김씨 왕조와 유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고려 시대 때 최씨 무신 정권, 최충원 정권, 이 최충원 정권이 완전한 가문 정치를 좀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개 가문이 권력을 완전히 사유화했던. 그러니까 뭐 어떤 고려 왕실이든 이조 왕실이든 이게 왕의 개인의 권한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대부가 있어가지고 왕을 견제하고 물론 왕권이 강화된 적이 있었지만 가문 정치를 완벽하게 했던 것이 바로 최충원의 그 4대 정권, 이 정권인데 그 최씨 정권이 멸망하는 과정과 현재 김씨 정권의 멸망 과정이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2대 최후 때 이제 결정이 올라가지고 3대로 넘어갈 때 후계자가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정신이 온전치가 않죠. 그러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때 그 최후의 축군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 다치지 말고 잘 관리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이 최항이 들어서면서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제일 먼저 처단을 하고 고려의 당대 명장이었던 김경선 장군을 이제 처형을 시키면서 이제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김정은이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다 너희 가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이제 그거 했다. 다 죽일 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은 놈들은 전부 다 가신이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만 해라 했는데 제일 먼저 죽인 게 니영호 인민군 참모장. 그 김정일이 죽었을 때 맨 앞에서 권력을 운구했던. 그러니까 인민군대 내에서 최고의 명장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아부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이 앞에서 막 머리를 숙이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꼴 보기 싫었는데 뭐 투지 걸어가지고 니영호부터 이제 쳐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장성택 죽이고 뭐 어마어마하게 죽였는데 2018년도에 평양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위사령관 윤정린이가 처형당했습니다. 호위사령관 윤정린 그리고 호위사령부 정치부장 김성덕이가 처형당했는데 이제는 하다가 호위사령관까지 죽이냐? 예?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럼 그 왜 죽였냐? 이게 들어보니까 미국의 CIA가 그 호위부대 무역회사 동양 무역회사라고 있는데 이 무역회사 지점이 마카오에 있는데 그 회사에 접근해가지고 아주 고품질의 휴대폰들을 저가에 이제 팔아주면서 넘겼는데 그 휴대폰에 이제 GPS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호위부대 한 300명한테 깔렸는데 나중에 어떤 놈이 그걸 고발해가지고 그 휴대폰을 까보니까 GPS 시스템이 다 나온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참수 작전을 할 때 이 경호부대 좌표가 다 찍히게 되면 바로 뜨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러니까 윤정린이가 그 돈 받아먹고 까란 건 아니고 호위 사령부가 이렇게 미국의 정보기관에 매수돼 가지고 이 깔릴 동안 사령관 되려면 뭐 했냐 해가지고 나이 거의 70대 중반 80대 되는 사람을 갖다가 강공군관학교에서 고사총으로 아주 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평양이 아주 어수선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이가 들어와 가지고 그 얼마나 이제 쇼를 했습니까? 그래서 막 트럼프 속여 넘겨 가지고 해골 이제 가짜 해골 포기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유엔 제재를 풀어주려고 이제 온갖 쇼를 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그 볼튼 보좌관 이 사람이
강선, 남포 강선 밑에 그 제강소 밑에 깔아놓은 우라늄 제조 시설을 발견했는데, 이게 미국이 이제 그 탐지 장치로 딱 보니까 제강 능력에 비해서 엄청난 열량이 나오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휴민트가 가서 알아보니까 이 강선 제강소 밑에 우라늄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나가기 전에 막 붙들어 앉아가지고 이것만이라도 따져봐라고 막 고함질 주니까 이제 트럼프가 나가서 막판에 이제 이게 뭔가 속는 것 같다 해가지고 거의 끝나려고 할 때 이제 이거 내놓으면 내가 대화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제발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차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 문재인이가 완전히 이제 박살난 거죠. 예? 그리고 평양에 그 문재인이 가가지고 연설했지 않습니까? 뭐 남쪽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0만 명을 다 깔아주고 이제 연설시켰는데, 자, 김정은이란 놈이 돈 안 받고 이걸 해줬을까요? 예? 김대중이 그 평양 갈 때 5억 달러 딱 현금을 들어올 때 4억 9천만 달러 들어오니까 1,000만 달러 안 들었다고 날짜를 딜레이 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 1,000만 달러가 딱 꽂히니까 그 다음에 날짜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들어와가지고 잠깐 악수만 한 거 가지고 5억 달러 줬는데, 너는 10만 명 갖다 모아놓고 연설까지 시켰으니까 최소한 몇 배, 한 30억 달러는 줘야 그 값어치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30억 달러로 주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럼 문재인이가 얼마나 김정은에게 알랑방구를 껐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추잡스럽게 김정은에게 매달렸죠. 그런데 삶은 소대가리라고 얼마나 욕을 받았습니까? 그럼 김정은이가 왜 갑자기 삶은 소대가리 욕을 했을까? 얘는 문재인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사기당했냐? 돈 주기로 거 안 줬기 때문에 사기당한 거죠. 열받죠.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돈이 급한데 주기로 해놓고 지금 판 깔아가지고 연설까지 시켜놨는데 들어오는 게 돈이 없어요. 미국이 다 보고 있습니다. 30억 달러 만들려면 이거 돈 흐름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다가 이제 그 뭐 요새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뭐 돈이 막 날아간 후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약간 세발에 피고, 그거 하다가 이제 미국이 딱 제재를 해가지고 딱 힌트를 주니까 못 준 겁니다. 못 주니까 그 다음부터 막 그냥 욕을 시작하면서 무슨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하면서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문재인 같은 자와 일절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딱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북 정보 라인을 통해서 국정원도 다 알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설마 그런 말을 했지만 나하고 왜 연락을 끊을까 하면서 계속 짝사랑을 하는 겁니다. 탈북자까지 보내줬는데. 근데 이미 김정은은 문재인하고 구웠던 것도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MZ세대, 이 젊은 세대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남쪽의 드라마, 남쪽 영화 다 보고 나서 북한 정권을 좋아할 젊은 애가 어디 있겠어요? 정신 나간 애 몇 명 빼고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뭘 나왔습니까? 반동문화 배교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무슨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남한 드라마 보지 말라.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한심한 건 뭐냐면 평양호 보호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평양호 보호법. 그러니까 서울말에서 평양호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느 달나라에서 나오는 해괴망측한 법인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한국말인데 무슨 말에서 무슨 말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뭐 오빠, 자기 이런 말이 이제 서울 말이기 때문에 평양어를 해치는 말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빠가 왜 평양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 젊은 애들은 오빠란 말을 못 써요. 자기야 이런 말도 못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김정은 정권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거의 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6.25 전쟁 때에는 땅 때문에 사기당해가지고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지만, 지금 인민군대는 걔들이 왜 싸웁니까? 자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이게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망한 국가에 다 지금 병사들이라는 건 다
고향의 부모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얘들이 무슨 흥이 나가지고 전쟁통에 나가서 싸웁니까 이게? 응? 그러니까 싸울 가치가 없다 이제는. 응? 저거는 심리전만 때리게 되면 그냥 알아서 붕괴됩니다. 알아서.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김여정이가 전단지 뿌린다고 얼마나 고함 지르면서 빡빡하면서 그냥 고함 막 지르니까 문재인 그 수하들이 떼거지로 가가지고 전단지 금지법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김정은이가 하명하니까 얘들이 법을 만든 거예요. 응? 근데 왜 김여정이가 화를 냈냐?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 세게 하면서 강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연락 사무소를 갖다 빵 폭발을 시키면서 분노를 포출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전단지를 뿌리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전단지를 그 뿌리는 게 그렇게 대단한 효과냐? 이거는 한국식 마인드입니다. 한국식 마인드. 응? 우리는 누굴 다 보고 있으니까 뭐 그거 봐도 뭐 별 감흥이 없지만 북한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 맹인이 갑자기 눈 떴을 때가 똑같은 겁니다. 응? 세상이 안 보이다가 세상을 딱 보니까 핵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예? 특히 인민군대 나가 있는 전방에 한 사개 군단, 한 40만 정예 군단이 있는데 걔들은 다 평양에서 온 애들, 다 간본 애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 전방 부대에 있는 애들한테 전광판 세워놓고 뭐 댄스 춤추는 거 보여주고 막 이런 거 봐도 애들이 핵가닥 하는 거죠. 응? 거기다가 전단지 뿌려주고, 응? 라면 좀 뿌려주고, 응? 먹을 것을 뿌려주면서 하게 되면 애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다 그냥. 예? 가뜩이나 지금 흔들흔들 하는데 그거 좀 뿌려주면 알아서 붕괴되는 건데 그거 우리가 왜 안 합니까 이거를? 예? 이런 것도 할 용기가 없는, 이런 것도 막아내는 이 썩어 빠진 이 그 대한민국 이게 좌파들 때문에 예? 다 된 밥을 지금 우리가 지금 죽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저게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는 이제 뚜껑이 열릴 때 마치 아우슈비츠가 열려가지고 연합군이 들어가가지고 이 참상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코로나 막 한창 갈 때 김정은이가 인민군대 소집해가지고 인민군대가 야구를 이렇게 배분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인민군대가 소집돼가지고 각 지역에 파견된 이유는 뭐냐? 시체를 바로 치우라는 겁니다. 시체를.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는 막 굶어 죽을 때 시체가 안 치워지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그 끔찍했던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제는 죽으면 바로 군대가 다 치워버리라고 이제 군대가 동원된 겁니다. 이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태우는 이게 막 24시간 풀가동 돼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갖다 태워줬다고 그러는데 자 이게 지구상에요 백신 없이 제대로 된 병원도 없이 오로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대로 맞아서 견뎌낸 민족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 없이 병원 없이 그냥 알아서 맞아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려면 북한 가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후유증 온 사람들, 그러니까 연세 있는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어떤 동네 보니까 80 먹은 노인분이 딱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도 없대요.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의 병원, 웅압병실이라고 하죠. 이게 중증 환자들로 가게 되면 웅압병실이 있는데 웅압병실 있는 병원이 없어요. 북한에는 아예. 평양에도 없습니다. 그 김정은이 그 다니는 봉화질려서 거기에만 웅압병실이 있고 웅압병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 중증화되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는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장사 못하게 하고 통제가 하니까 먹지 못해가지고 병 걸리고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지금 3년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끝났는데 왜 국경을 못 엽니까 지금? 아직 국경을 안 열고 있어요. 저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애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또 이제 쑥 보여주고 있는데 저건 또 무슨 꿍꿍이냐? 저는 이 코로나 3년이 이제 북한 정권의 멸망을 완전히 이제
고착화 시켜놨고 북한 주민들의 모든 마음을 김씨 왕조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김정은 정권은 지금 노는 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문재인은 비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비난을 못해요, 애들이.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예? 양아치들은 원래 그래요. 양아치들은 원래 그래요. 예? 양아치들은 이렇게 센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무자비하게 그냥 댕기는데 문재인 정권 때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왜 문재인한테는 그렇게 역질하면서 막 했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사진에다가 담뱃불 지져가지고 삐라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도 좌파들은 그 김정은 비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원래 수계는 문재인이 아니고 김정은이라는 얘기죠. 자, 이제 저는 그 조금만 우리가 좀 견뎌내면 김정은 정권의 멸망은 우리 눈앞에 왔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김정은 개인의 건강 문제가 매우 이제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작년 8월 달에 김정은이가 선양제일병원에 비공개로 나온 정보를 저희가 제일 먼저 입수를 해가지고 제 유튜브로 때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국정원도 다 확인했더라고요. 왔다 갔다 했던 거를. 그래서 이제 심장 이게 관상동맥 세 군데에다가 스텐트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0도 안 된 놈이 심장에다가 지금 세 개를 박았는데 당뇨가 조절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혈압에 당뇨에 고지혈증에 이 정신병까지 지금 함께 한꺼번에 왔는데 최고의 지금 의료진이 지금 붙어가지고 해주니까 살아있는 거지 이게 언제 갈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징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즘 걔 나오는 얼굴 보게 되면 저게 사람의 얼굴인지 무슨 저게 돼지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간들간들합니다.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딸내미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주 학교 다니냐 될 애를 갖다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동 학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후계자를 빨리 옮겨놔야 되고 그런 절박함이 지금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아들이 있냐 없냐? 어떤 사람들은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온 고위탈북자 얘기 들어보니까 39호실에서 아들을 뭔가 위한 물건을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들의 대가 끊겼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첩들한 데서 났다는 정보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주애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이거는 그 2인자의 역할이 아니라 여왕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제 과도하게 김주애를 띄우고 있고 자기 간부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그 가문의 비밀은 다 감춰놓고 있고 철저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도 이게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깐 좀 뭔가 수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유는 이 김정은이가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경도 못 열고 있고 내부가 지금 완전히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김여정이가 지금 잘 나가다가 주애가 나온 다음부터는 갑자기 구석으로 몰리면서 대남 관계에 그냥 앵무새 같이 말만 하고 걔 힘은 지금 계속 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권력의 핵심 2인자들이 현성월이, 김여정이, 이설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붙어 앉아가지고 지금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 만나고 이제 권력이 이제 내년도 총선에서 이제 승리를 한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만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빠르게 소멸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인식을 보게 되면 첫째 신념이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아요. 신념이.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해도 신념이 부족한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딱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깡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하고 우리가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거 하나 아닙니까? 네? 그 러시아의 푸틴은 프리고진이 올라오니까 도망가서 숨었어요. 네? 김정은이 걔 숨지요. 그 걔가 어디 나옵니까 지금 죽을까봐.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학습하는 효과가 워낙 빨라가지고 이 본질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북한 문제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정확히 뭔가 주입이 된다면 대북 정책을 아주 압축시켜가지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저랑도 좀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래도 비교적 북한 문제는 저희랑 비슷합니다. 생각하는 게. 그래서 아마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통일부 장관이 앉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 정권을 빠르게 붕괴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들을 세우게 되면 이제 북한은 거의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의 수용소 무조건 없애라. 두 번째는 탈북자 강제 북송 이제는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진핑한테 대놓고 싫은 소리 하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먹겠다고 살겠다고 나왔는데 그걸 다시 죽으라고 보내는 것은 사회주의든 동맹국이든 그 어떤 이념과 뭘 떠나서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 이거죠. 인간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왜 우리 대통령이 말을 못합니까? 북한 동포들은 우리 민족 아닙니까? 우리 형제 아닙니까? 그들이 남입니까? 헌법상에 우리 국민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중국에 나왔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죠. 그거 당당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게 단 한 명의 탈북자도 우리 허락 없이 마음대로 보내지 말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걸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강하게. 해가지고 중국이 탈북자의 강제 북송만 끊는다면 북한은 바로 망합니다. 바로 망합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왜 데모를 못하냐? 장성택이가 반항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싸그리 죽었는데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5천 명이. 죽일 때 도망갈 길이 없어요. 도망갈 길이. 숨을 데가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강제 북송을 안 시키고 도망갈 길이 열린다고 하게 되면 북한 내부의 민주화 운동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테러가 열리면. 테러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는 데모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죽이는데 막 죽이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거를. 하지만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도망가면 되니까 마구 도망가기 시작하면 북한은 바로 망합니다. 그래서 북한 대북 정책의 핵심은 중국이 탈북자를 못 보내도록 하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저는 제가 보건 데는. 근데 이걸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제가 늘 아까 얘기했지만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 인민군대한테 남쪽에 드라마 그냥 왕창 뿌려가지고 그 드라마 보면 좀 심심하니까 대한민국이 맛있는 새우깡 같은 것들 뭐 라면 그냥 바가지로 뿌려가지고 그냥 북쪽에다 그냥 도피도를 뿌리게 되면요 지들 그냥 알아서 알아서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알아서 붕괴 되는데. 거기에 북한에 무슨 전쟁할 가치가 왜 있습니까? 북한 주민 모두가 북한 김정은 싫어하는데 왜 그들과 전쟁해야 됩니까? 다 우리 편인데 이제는. 우리의 적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의 적은 북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이제 북한의 인민군대고 뭐고 다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정권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 나간 애들 빼고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이걸 어떻게 설거지를 할 것이냐. 이건 우리 선택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가 됐는데 우리 후대까지 저런 북한의 김정은 따위에게 저런 것들하고 마주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빨리 끝내줘야죠, 저거를.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실향민들, 우리 고향 다 우리 스승이시고 선배님들이시고,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치고 이제 훌륭하게 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이 마무리를 우리가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에 뭐 삐라 뿌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USB 라디오를 뿌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우리를 탄압해 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뭐 이런 1만 원짜리 후원했다고 막 세무조사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통일부에서 우리 뭐 사무 검사하겠다고 온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 기자 함께 부를 테니까 같이 한번 기자들 보는 앞에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오지 않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견디고 나니까 이제는 뭐 구웠던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민간의 힘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USB 뭐 몇만 개씩 우리가 북한에 뿌리게 되면 저것들은 이제 그냥 무너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뭐 북한 김정은 정권 핵 가지고 있다. 그 핵 어디다 쓰게요? 쓸 데가 없습니다. 그거. 그 쓰는 순간 바로 가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푸틴도 못 쓰고 있는데 그거 쓰면 어떡하면 쟤도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핵덩어리 아무리 끌어안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부에서 뭔가 터져가지고 내부가 정리를 하게 된다. 저는 이제 뭐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걸 약간 신앙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 히틀러가 무너지고 뭐 일제가 멸망하고 다 했는데 전범을 처리할 때 보면 전범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몇 사람만 그냥 처리해버리고 나머지들은 다 시켜서 했기 때문에 다 무죄로 방면됩니다. 이렇게. 그럼 북한이 이제 70년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다 처리하자고 하게 되면 몇만 명 갖다가 처형을 해도 모자랄 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신이 심판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광인을 내세워가지고 미친놈 내세워가지고 그 미친놈 칼자루에 그냥 다 싸그리 죽은 다음에 북한이 열리게 되면 처리할 놈이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이미 그럴 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선에 의해서 죽어나간 그 엄청난 간부들이 다 알고 보니까 충신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것들은 전부 다 아부 아첨하는 놈들만 남아있는데 이미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간다고 하게 되면 또 얼마나 죽을까. 그래서 북한이 망하고 나게 되면 굳이 심판할 필요가 없다.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과응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내시고 저도 힘을 내고 우리 함께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대에 평양에 가서 북한 우리 동포들과 함께 뭐 맥주 한잔 하면서 뭐 그런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